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첫 번째 강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그래서 뭘 강의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할 때 너무 이제 무미건조하게 그 학생들에게 차변, 대변,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만 강의를 하지, 왜 이렇게 차변, 대변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겼고, 왜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가 사회의 발전, 경제의 발전, 우리 인류에게 어떤 공을 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강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제학 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맨큐의 경제학이거든요.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공을 했는지 참 많은 사례를 포함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되게 학생들이 처음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재밌게 그거를 배우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수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회계 원리라는 책을 좀 고쳐 쓰면서 제가 저자로 조인하면서 회계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도 잘 몰랐던 그런 일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자료로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제목은 회계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의 탄생에 대한 공헌인데 이거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예, 잘 예,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 아시는 분 빨리 저 답변 좀 해주시죠. 여기 가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예, 베니스 성마르코 성당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산 마르코 성당은 아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다른 성당입니다. 여기가 베니스입니다. 영어로는 베니스고, 어, 그, 이태리어로는 이제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인데, 여기가 딱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되게 멋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유럽의 도시하고는 정말 다른 이런 독특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구나 하는 걸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 베네치아가 쇠퇴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이 정도를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당시에 잘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왜 베네치아가 그렇게 잘 살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독립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무역의 거점으로 되게 번성을 하던 도시예요. 그럼 당시에 동방무역에서 뭘 가져왔느냐? 비단, 향신료, 면직물, 설탕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유럽 시장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 및 해적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되게 높은 고수익 고위험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베니스가 이쪽에 좌측 위에 있잖아요.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이 동방무역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이쪽 와서 여기 컨스탄티노플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흑해인가요? 이쪽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면 안티옥이나 이런 도시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이나 깊숙이 들어가고요. 이 인도나 아랍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남쪽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방무역이 제일 번성했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베니스하고요.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리 반도의 반대편 서쪽 끝 제일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가 혹시 어딘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김범주 교수님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베니스의 위치에 정확히 반대되는 편 이태리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베니스는 동쪽 끝에 있죠.
예. 동북쪽, 그냥 서북쪽 끝에 있는 도시가 뭘까요? 피렌체인가요? 밀라노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 밀라노 아니, 중간에 있고, 피렌체는, 중간이죠. 아래쪽에 예, 있죠. 예, 예. 아래쪽에 있죠. 플로렌스 이게, 아닌가? 아닙니다. 플로렌스. 플로렌스는 로마하고 딱 조금 위에 있고요.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도시가 제노바입니다. 아, 제노바. 콜럼버스가 제노바 사람이었죠. 아, 마르코 폴로가 제노바 사람인가 막 그랬던 것 같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도시가 왜 번성을 했냐면요. 여기에 뭐 해상 루트가 그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육상 교통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가 없었고요. 육상 교통을 통해서 뭐 화물을 운반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사람과 돈이 무지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태리의 동쪽 바다로 통해서 배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베니스고요. 서쪽 바다로 들어와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제노바입니다. 그래서 제노바로 온 상품들은 거기서 내려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파리나 런던을 이렇게 갔고요. 베니스로 온 상품은 어디로 갔느냐?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들이 이렇게 번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동방무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바다 가운데를 쭉 타고서 쭉 가가지고 목적지에 딱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바다 가운데를 항해할 만한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닷가를 따라서 쭉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를 따라서 항해하다가 뭐 태풍 같은 게 온다 그러면은 항구에 들어가서 피하고요. 그다음에 며칠 가면은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항구에 들어가서 다시 먹을 거를 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씩 갔다가 다시 항구 들어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식민 도시들이 이쪽 발칸반도에 쭉 따라 내려가면서 수많은 식민 도시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다 항구 도시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화폐가 통용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화폐가 통용이 안 돼요. 나라마다. 그럼 화폐가 통용이 안 되면은 동방에 교역품을 사러 떠나면은 배가 뭘 싣고 갔을까요? 금은 보석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자, 그걸 팔아서 현지에 가서 그걸 팔아서 교역품을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상당히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당시 이제 항해 기술이 그러니까 낮고 배들도 약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 항로 곳곳에 해적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해적들은 배 하나만 털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그 금은 보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동방에 갔다가 다시 베니스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뭐 5배, 10배가 남는 장사인데 돌아오는 확률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사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는 용기 있는 자라는 게 이게 그 당시 라틴 말로 리스케어랍니다. 그래서 이게라는 용어가 탄생해서 오늘날의 리스크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를 한 거래요. 자, 근데 이게 배를 한 척 띄우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거든요. 왜냐면 갔다 오는데 1년이에요. 1년 동안에 이 선원들이 먹고 자는 비용,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물건을 사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초기에는 소수의 귀족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동방무역을. 그러다가 이제 이 점점 이런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 계급이 탄생하죠. 그리고 원래는 상인들이 각자 자기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상인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합하면은 배 한 척을 띄울 수 있는 상인이 자, 전 재산 합치고요. 자,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빌려서 막 돈을 합쳐서 배를 띄워요. 근데 이 배가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돌아오면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여러 명의, 어, 여러 명의 상인들이, 죄송합니다. 여러 명의 상인들이, 예를 들면은 20명의 상인이 모여서 배 10척을 같이 띄우는 거예요. 10척을 같이 띄우고, 10척의 배가 동시에 갔다가 동시에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살아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해적이 습격을 하더라도 한 척의 배가 그 해적들하고 맞서 싸우는 거랑 10척의 배가 같이 맞서 싸우는 거랑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선단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해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개인들이, 상인들이 배를 한척 띄우다가 나중에는 공동으로 띄우게 됩니다. 이를 코멘다라고 부르고요. 이게 그래서 투자자와 항해자들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업이. 자, 근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이런 상업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이 회사라는 거는 유럽에서 회사라는 거는 간의 수공업 정도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이나 일가가 그 사업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 무역업을 하다가 보니까 일가가 아닌 친척이 아닌 다수의 상인들이 모여서 자,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자, 항해 전 기간에 걸쳐서 얼마의 돈을 썼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뭐를 사서 돌아와서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하게 그걸 다 기록을 하고 그래야지 이익이 얼마인지 나오죠. 그리고 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이런 게 다 이익이 계산이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일자 무식이었어요. 기록을 못해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담당하고 숫자를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배에 태우게 됩니다. 자, 이런 기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되죠. 이런 기록들이 초기 복식부계로 발달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자, 당시에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했느냐. 아까 김범유 교수님이 피렌체 얘기하셨는데, 피렌체가 그런 도시입니다. 피렌체는 내륙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무역을 할 수가 힘들었어요. 근데 피렌체에서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숫자와 회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이 나와서 베니스나 제노바로 가서 이런 자리로 취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렌체에서 누굽니까? 그 유럽 제1의 은행 가문이었던 아,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예, 안 나. 메디치입니다. 네, 메디치 가문도 피렌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렌체 사람들은 그런 업무에 종사를, 금융업에 종사를 했던 거죠. 금융업과 회계를 이런 기록하는 이런 업무에 종사를 했던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쭉 진행을 했고요. 자, 보면은 당시에 무역을 기록했던 그 극작이 남아있죠. 셰익스피어의 이런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머천 오브 베니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런 그 시극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시극을 보면은 여러 등장인들이 나옵니다. 상인 안토니오, 연인 포샤, 친구 바사니오, 유태인 고리대구업자 샤일록 이렇게 되는데 친구 바사니오가 이 무역업을 하는 상인이고요. 이 상인 안토니오는 바사니오만큼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서 바사니오가 보내는 무역선에 일부 지분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한테 돈을 빌리죠. 근데 당시에를 보면은 이렇게 빌린 부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졌어요. 빌린 사람들이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잖아요. 근데 당시는 무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샤일록한테 심장 근처에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근처에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요구한다는 말은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은 내 목숨을 당신한테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죠. 투자 선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돈 부채에 대한 책임이 되게 엄격했던 게 무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빌린 돈을 못 갚으면은 가족 전부가 노예가 되고요. 가족이 갖고 있던 재산 다 뺏기고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렇게 큰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무역업에 뛰어들었다가 배가 안 돌아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항해가 실패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손실이라고요. 항해가 실패했다는 것은 배가 난파하거나 해적을 만나 선원들이 죽었고 배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해자들도 자기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 그래서 이 코멘다라는 게 아까 이렇게 상인과 항해자의 계약 형태라고 했잖아요. 코멘다에서는 자본 투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의 원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패밀리 비즈니스 가내수공업에서는 투자자하고는 곧 경영자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경영자하고 투자자가 분리된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일회성 계약이 그쳤어요. 그래서 항해가 끝나면 해산해요. 항해가 끝나면은 항해자는 새로운 상인들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서 준비를 해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멘다가 주식회사의 원형이고요. 그 외에도 워낙 위험하니까 보험회사도 생기고요. 은행도 생깁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자, 정식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그 원형의 사업의 모델이 다 베니스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복식북이 이걸 많이 들었죠. 1494년에 천주교 수도사였던 그리고 볼리오나 대학 교수였던 루카 파치올리가 뭐 산술기하 비리에 대한 총람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는데 여기서 복식보기를 소개를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식보기에 분계, 전기, 뭐 시산표, 뭐 원장, 결산 수정 공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나옵니다. 이때 안 나오는 거 현금흐름표밖에 없어요. 현금흐름표는 90년대에 개발된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1494년에 이미 지금 우리가 배우는 회계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미 사용이 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볼리오나 대학 하면은 별로 잘 몰라요. 볼리오나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는데 가보시면은 되게 놀랄 만한 대학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대학입니다. 이 볼리오나 대학이.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에서 당시에 대학이 유일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태리를 비롯해서 다른 데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교수를 했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학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카 파치올리가 이 대학의 교수라는 점은 그 사람이 당대 석학이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또 잘 모르는 사실인 게, 그 중세에 만들어진 책에는 그림이 되게 정교한 그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루카 파치올리가 얼마나 당시에 유명한 존경받는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지금에야 이렇게 유명하지만 이 당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초창기거든요.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만 썼느냐? 이 사람은 완전 천재여가지고 뭐 대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수학책도 저술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복식보기는 그가 만든 것이 아니며 당시 사용되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쓴 것뿐이에요. 근데 이 교과서가 이제 전 유럽에 퍼지면서 이 루카 파치올리가 회계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됐죠. 근데 이 복식보기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 총람이라는 이 책이 저술되기 이미 200년 이상 전에 대략 한 250년 전에 완벽한 복식보기, 총람에 나오는 그 복식보기로 기록된 회계 장부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대략 11세기경 복식보기가 이미 개발돼서 사용됐을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송도 사개치부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시대 때 개발돼서 뭐 이태리보다 먼저 개발됐을 것이다, 사용됐을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일부에서. 그리고 뭐 이럽니다.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린 개성 상인이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상인이 이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이 개성 상인을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포르투갈 당시에 일본에 출입하던 게 포르투갈 상인이거든요.
포르투갈 상인이 이 개성 상인을 노예로 사가지고 유럽까지 데려가서 이탈리아 상인한테 팔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복식부기를 가르쳤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한국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총남은 1494년에 저술됐고요. 이탈리아는 1100년대 후반에 이미 복식부기로 돼 기록된 장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시차랑 이걸 비교해 보시면은 그런 주장은 뭐 그냥 맞는 주장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장을 하려면은 저는 뭐 과학자니까 제가 소설가나 뭐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송도 사기치구법의 가장 빠른 기록은 여기 1756에서 1837년의 기록이랍니다. 근데 이 기록이 뭐냐면은 단식보기에서 복식보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기록이랍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18세기의 송도사계 치부법이 완벽한 형태의 복식부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에 있는 기록은 1800년대 후반이고요. 박용진 일가의 기록인데 거기는 완벽한 복식부기가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후반까지 100년 동안의 복식부기가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탄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복식부기가 있었다라고 보기가 되게 힘든 게 이거를 기록하려면 화폐가 통용이 됐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화폐가 통용된 게 1700년대 후반이 돼야지 화폐가 민간에 널리 통용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말 이 1800년대까지요. 1800년대 초반까지 조선시대 관리들의 녹봉은 쌀로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화폐가 통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어, 물물 교환이 이제 주로 됐기 때문에 물물 교환하던 시기에 화폐를 사용해서 복식부기를 했다라고는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학자니까 학자가 보기엔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개발돼서 사용됐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곡식부기가 사용이 되다가 이제 유럽의 패권이 변화합니다. 이탈리아가 쇠퇴하죠. 이탈리아가 왜 쇠퇴했느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동방무역을 막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의 남쪽을 돌아서 동방무역을 할 수 있는 인도 항로를 개척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태리 도시 국가들이 번영이 끝나고 패권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600년대 초에 유럽에서 인도를 항해하는데 왕복 2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30% 정도의 실패 확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배가 난파해서 안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장거리를 하니까 이제 항해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한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부분 왕가가 이런 무역을 독점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쇠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페인은 아,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우셨을 텐데 기억이 나실 텐데 천주교의 수호자라고 해가지고요 오스만 투르크하고의 계속적인 전쟁을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만 정복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 그 오스트리아도 몇 번을 공격을 하고요. 계속해서 서유럽으로 넘어오려고 전쟁을 많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막은 게 자, 이 스페인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스페인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겨도 소용이 없는 게 스페인은 엄청난 돈을 전비를 쏟아붓는데 이겨도 오스만 투르크는 계속해서 군대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쟁하느라고 스페인은 전비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영국과 또 전쟁을 벌이죠. 헨리 8세가 부인하고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당시에 교황청에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니까 어, 헨리 8세가 자기 부인을 죽이죠. 앤 여왕입니다. 그래서 앤이 왕비에 있었던 날이 딱 천일이다. 그래서 천일의 앤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이니까 이 천주교의 수호자라고 하던 이제 스페인에서 영국의 이 극악무도한 왕을 아,
내쫓자라고 해서 무적 함대를 보냈는데 무적 함대가 여기 패배라고 했는데 패배는 아니고요. 사실 무적 함대가 이뭐 운명이 가는 거죠. 이게 태풍을 만나서 무적 함대의 절반이 난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냥 이겨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느라고 전쟁 때문에 세금을 무겁게 거둡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전 영토에서 어, 저항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요, 세율을 올리니까 스페인은 전비가 필요해서 세율을 올리니까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거치는 건 1, 2년밖에 안 해요. 그게 지나면 오히려 세금이 덜 거칩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세율을 낮추면은 오히려 1, 2년은 세금이 덜 거치는데 세율을 낮추면은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더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상의 교훈이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율 낮추면은 아, 세금이 덜 거쳐서 경제가 뭐 정부가 못 쓰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 영토에서 저항이 시작되고요. 이때 이 스페인 땅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때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역을 통해서 되게 잘 살게 되니까 독립전쟁을 시작해요. 근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독립전쟁을 하느냐? 상인 중심으로서 돈을 벌어서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스페인이 양보를 해서 독립을 승인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날의 네덜란드가 탄생하는 거죠. 근데 독립 전인 1602년에 네덜란드 정부의 주도로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재 가치로 300만 유로라는 막대한 돈을 모아서 1143명의 주주가 참여하여 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은 네덜란드에서 이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냐면요. 네덜란드가 당시에 이미 이제 공식적인 독립 인정을 받기 전이지만 이제 실질적인 독립 상태였어요. 자, 근데 네덜란드가 후발 국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미 예를 들면 스페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식민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를 갖고서 거기랑 무역을 해서 쪽쪽 빨아서 잘 먹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사는데 자기네 나라는 식민지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가 없으니까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는 상인들이 만든 자, 공화국입니다. 상인들이 영합해서 만든 공화국이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있어야지 어디 식민지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정복을 하고 거기에 뭘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빨아먹을 텐데 나라가 가난하니까 식민지를 개척할 예를 들면 군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나라는 가난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부자인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만든 게 이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특징이 유한 책임, 계속 기업, 증권화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태리의 사업은 투자자가 무한 책임을 졌는데 이건 유한 책임을 지게 한 거고요. 자, 이태리의 사업은 한 번 항해가 끝나면 해체됐는데 해체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요. 이 사업은 계속 기업이고요. 증권화라는 걸 한 겁니다. 네, 또한 주식의 양도 가능성이 기존의 기업과 구별되는 주식회사의 특징이다 적었죠. 그럼 증권화라는 건 뭐냐? 증권이라는 게 우리가 증권하면은 주식, 채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증권이라는 말은 주식, 채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게 보유자가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증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이외에도 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한 증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부동산을 소유권을 쪼개서 다수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미술품도 요즘 미술품 조각 투자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미술품을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의 양도 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양도 가능성이 중요하냐면요. 자,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자,
사법이나 군사권까지 가진 준국가 조직입니다. 자, 이 준군사 조직이 식민지, 당시 네덜란드가 개척한 식민지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말레이시아 뭐 이쪽이죠. 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를 정복해서 자,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를 개발해서 본국이랑 무역을 하게 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아무리 짧아도 5년, 예측하면 10년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한 주주들로 보고 당신네들 이거 투자를 해놓고 10년 동안은 전혀 이익이 안 나. 배당 못 해. 그리고 10년 후에 결과 나오고서 배당해줄게. 그때까지 너는 네가 투자하는 주식을 팔지 못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투자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10년 동안 못 판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기 전에도 이 주식을 원하면은 팔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동시에 만든 겁니다. 그게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예요. 자, 이래서 주식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설립됨으로써 과거에 이태리 무역에서는 최대 기껏해야 1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초기 주식회사 형태의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무려 1143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거대 기업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1602년에 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실제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동방무역을 진짜로 시작한 건 1610년입니다. 무려 8년이 걸렸어요. 준비에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1620년에 50척의 무역선이 네덜란드로 돌아왔고요. 이게 보시면 20년입니다. 90년, 1690년까지 70년 차이 나죠. 그때는 이 배의 수가 156척이 되고요. 1750년, 또 60년 바뀌었습니다. 300척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750년의 기록은 당시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했죠.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 전체 교역량보다도 많아요. 이 동인도 회사라는 한 회사의 교역량이 영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교역량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과를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602년에 설립돼서 1650년까지 50년 동안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투자원금의 8배입니다. 엄청난 돈을 주주들이 배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니까 주가가 치솟고요.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나타납니다. 자, 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기 시작했으면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공매도도 나타납니다. 자, 어마어마한 부가 이제 이 네덜란드에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식회사의 탄생에 회계가 어떤 공헌을 했느냐? 주식회사가 탄생했기 때문에 기존은 상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자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한테 모으는 자금하고 1100명한테 모으는 자금의 규모가 그냥 사람 숫자만 100배가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할 때,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거를 투자할 때, 이 회사를 믿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정확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겠다. 계산해서 이익을 올린 후 그걸 주주총회를 열어서 보고하고 그 열린 이익금을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한 거예요.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서 빼돌리지 않고 그 이익을 우리 주주들에게 배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회계가 없었다면은 일단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복식보기가 없었다면은 정확하게 이익 계산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믿고 이 정도 투자를 할 많은 주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탄생으로 회계가 더욱 발전하게 된 측면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탄생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있죠. 괴테가 회계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그 뒤에 일어나요. 예. 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동인도 회사가 생겨나는 걸 보고요. 유럽의 다른 회사들이, 저거 엄청나게 좋은 제도네, 혁명적인 제도네 해가지고, 자, 다 유럽의 다른 회사들도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동인도 회사, 남해 회사를 설립하고요. 프랑스는 미시시피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럼 이게 각각의 무슨 회사냐?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자, 인도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배당하겠다는 거고요. 이 남해 회사는, 우리는 남해 하면은 저기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생각하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남해는 어디냐면은 이게 남미 쪽의 바다를 남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미랑 교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배당하겠다는 거고요.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는 자, 미국 대륙의 미시시피 지역이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해서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런 회사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국이 남미 회사를 설립해서 남미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파산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실제로 교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게요. 약간 사기성 있는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미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거기랑 식민지를 하려면은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를 만들었더니 얘가 주가가 팍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회사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영국 정부에 의해서 이 정부의 주도로 도대체 이 남의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고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그동안에 이거를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외부 감사예요. 이게. 전문가를 고용해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회사에 파견해서 자산, 부채, 자본 얼마고 그동안의 수익 비용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초의 외부 감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이유고요. 자, 여러분이 그 유명한 그 만류 인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됐다라는 뭐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이 투자했던 회사가 바로 남의 회사입니다. 자기가 번 돈, 평생 번 돈으로 다 날려가지고 아이작 뉴턴이 나중에 가난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명언인데요. 어, 천체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라고 자기가 이렇게 투자했다가 실패를 하고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자, 이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발생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민간 주도에 이제까지는 있었던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상거래 회사였거든요. 상거래 회사가 아닌 제조업체 같은 거대 기업이 탄생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했죠. 자, 당시의 산업혁명 때 최초로 커진 회사, 크게 설립된 회사는 철도나 광산의 회사였습니다. 왜 철도 회사냐? 광산에서 판 거를 도시로 실어 나르는 철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제 섬유 업종이 발달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양가죽 뭐 이런 거로 옷을 입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인도나 중국에서 들여온 섬유가 되게 비싸게 팔려서 뭐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비단이 왔고요. 자,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는 비단이 유럽까지 왔고요. 인도에서는 뭡니까? 목화를 통해 만든 모직이 모직이 발달해서 그게 유럽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산업혁명이 발달함으로써 전기가 생산이 되죠. 전기가 아니라 뭐 증기 이런 게 생산이 되죠. 증기 기관이 발명돼요. 그래서 공장을 돌려서 섬유 기계가 자동으로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런 기존에 있었던 무역하던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자, 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수많은 투자자들부터 모아서 결집시켜서 이런 회사들이 설립이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 슌페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런 말 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의 회계가 선결 조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주식 시장을 얘기했고요. 채권 시장은 그럼 언제 탄생하느냐? 채권은 시작은 아까 이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뭐냐면 중세의 왕가나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중세 유럽의 왕가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연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애를 했고요. 빈번한 전쟁 때문에 늘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의 귀족들을 보면은 그 여러분 지금 영화를 보면은 뭐 화려하게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 그 대다수의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쟁 나가서 죽어요. 여자들은 그 귀족 여자들은 애 낳다가 죽어요. 평생 애를 10명, 20명씩 낳고요. 그동안인데 당시 의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은 새로운 젊은 여자랑 또 결혼해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또 애를 낳다가 또 죽으면 또 결혼하고 이랬어요. 결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남자가 다 전쟁 가서 죽으니까 여자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사회였거든요. 이런 왕가나 귀족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가 집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그랬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개인 단위로 했는데 거대 은행 메디치 가문에서 이제 메디치 은행들이 이제 하고요. 주식 회사들도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국가들도 이제 전쟁 때마다 국채를 발행해서 잔비를 조달합니다. 근데 이런 국채를 매각하는 거는 대부분 애국심에 호소해서 매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하면 국채는 휴지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사례가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왕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워털루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기억나십니까? 나폴레옹이 실각했다가 아, 엘바 섬인가요? 가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오죠.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자, 그 영국의 누구예요? 웰링턴 공작의 군대랑 맞부딪혀가지고 웰링턴 공작이 이기는 그 전투가 워털루 전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네덜란드나 벨기에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기는데, 야, 영국에서는 다 졌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졌다라고 예상해서 워털루 전쟁 하루 전에 국채 가격이 액면가의 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치면은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걸 해서 자, 액면가의 5%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거를 싹 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워털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루 후에 워털루 전쟁이 일어나서 자, 영국이 이겼다라고 하니까 국채가 가격이 액면가의 5%로 떨어졌던 게 그 액면가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100원짜리를 5원에 샀으니까 얼마의 돈을 번 겁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지.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게 금융왕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채권 시장은 이제 미국 개척 시대에 탄생합니다. 왜 개척 시대에 탄생했냐면은 자, 영국에 있었던 회사들은 제가 철도 회사 의류 그 회사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어, 근데 미국을 개척하다 보니까 영국의 회사를 설립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철도를 건설해 보세요. 영국에서 철도 건설하는 거에 수십 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게 탄생해요. 전환사채 이런 게 탄생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843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철도 건설의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이익이 안 나잖아요. 이익이 안 나니까 이자만 지급하다가 철도가 완공된 후
자, 그러면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그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완된 상품이 전환 사채더라고요. 일단 나타나고요. 비슷한 시기에 신주인수권부 사채에도 나타납니다.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죠, 얘네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게 많이 사용은 된 건 아닌데요. 나중에 1920년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채권이나 우선주가 아니라 전환사채나 흰주권부 사채가 널리 사용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은 채권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채권은 정해진 이자율만 받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이자의 가치가 점점 하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인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상품들이 막 널리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여기는 채권에 분할한 거고요. 이제 주식이 분할을 했어요. 주식이 분할을 해서 자, 우선주가 나타나는데 우선주는 그전에는 우선주가 없고요. 그냥 한 종류의 주식, 보통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주식밖에 없었는데 그 주식도 보통주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거랑 다른 새로운 주식이 나타나서 그거를 우선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1836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철도회사와 운하회사가 목표로 한 철도와 운하를 완공하지 못했어요. 돈은 다 썼는데 완공을 못했어요. 완공을 해야지 이걸 굴려서 돈을 버는데 못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메릴랜드나 주변 주들의 부자들은 대부분 이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이미 투자한 상태라 민간에서는 더 이상의 자본을 조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주정부의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이거를 돈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완성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조건을 회사와 주의회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때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식, 네, 우선주라고 하고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선주가 나타나서 지금은 우선주가 훨씬 더 많이 분화돼서 새로운 다양한 우선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게 이제 제가 1800년대 말까지 했고요. 그러면 어, 그 1900년대에 들어가서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다 대공황을 배우셨을 텐데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요. 대학교 와서 경제학 수업에도 대공황을 배웠습니다. 근데 대공황 이런 거 아시죠? 1929년 뭐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그리고 이제 10월 25일 검은 금요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 폭락이 시작돼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요. 4년 동안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되고 공업 생산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왜 그런 대공황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러니까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 예전에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다만 대입 학력고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냥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외웠죠. 그리고 대학교 와서 경제학 할 때도 똑같이 그냥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유효 수요의 부족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쑥 넘어갔다가 제가 몇십 년 만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왜 유효 수요의 부족이 뭐냐면요. 과잉 투자를 기업들이 했던 겁니다.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로 과다하게 수요를 초과하는 자, 그런 물건들, 재화를 생산한 거죠. 근데 수요를 월등히 초과하게 재화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재화, 상품이죠. 상품 제품을 팔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기업의 성과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패닉을 일으켜서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공황 이전에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던 원인이 뭐냐? 자, 당시에는 회계 감사가 지금처럼 의무 회계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회사가 따라야 되는 공통적인 회계 기준도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자기네들 회계 처리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그런 회계 법인을 고용해서 회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도 의무가 아니었고요. 매년 받지도 않았고, 대기업들만 회계 감사를 자발적으로 받았습니다만 그것들도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들이 와, 우리 회사 잘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속여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청난 투자금을 모았죠. 이 투자금을 경영자들이 횡령하고 또는 주주들에게 돌려막기로 배당을 주면서 한 10년을 끌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더 이상 못 믿겠다. 이제 10년 동안 이제까지 봐왔던 재무제표가 다 가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기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주가의 폭락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이제 끝났죠. 대공황이 나중에 끝났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배웠지만 뉴딜 정책으로는 경기가 하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대공황이 끝난 거는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어쨌든 재바 이런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SEC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래서 회계 기준이 제정되고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에 대한 의무 감사가 시작되고 회계법인이 자기네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전통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놀라실 텐데, 당시에는 회계감사가 지정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아, 회사가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 뭐, 정부 기관에서 회계법인을 너는 여기 감사하고 너는 저기 감사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공황 때 워낙 그동안에 회계법인들이 엉터리로 감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정비하면서 이 회계법인을 지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던 게 1960년대 말인가 70년대인가에 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유수임으로 바뀝니다. 근데 왜 그럼 그게 없어지냐면요. 지정제를 했더니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감이 보장돼 있고요. 일감은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전년도에 그 뭐 매출액 순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대로 배정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일감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열심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정 감사 받아서 가서 감사만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전혀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자, 품질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지정을 통해서 한 20년이 지나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질이 나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70년대인가에 와서 예, 지정제가 없어지고 자유수임으로 미국이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회계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이런 그 회계에 관련된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수업 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좀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스토리들은 제가 썼던 회계 원리 책에 다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 통천이라는 금강산 바로 북쪽 그 지역 출신입니다. 두 번의 가출을 했다가 실패해서 집에 돌아가고요. 세 번째 가출할 때는 아버지가 소 팔았던 돈을 훔쳐가지고 경성으로 옵니다. 경성으로 와서 부기학원에 등록해서 부기를 배워요. 근데 왜 정주영 씨가 부기를 배웠냐? 그 전에 가출을 두 번 했는데 두 번을 해서 어디 가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막노동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기는 싫어가지고 막노동을 안 하려면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럼 뭘 배울까 하다가 그때 거기 나는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그때 보수를 지불하던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무직원이 국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취직을 해서 이렇게 사무를 보더라. 이런 거에 착안해서 나도 국위를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자,
학교 나밖에 안 나왔지만 와서 부기를 배우는 거예요. 쌀판 돈으로, 그 소판 돈으로 부기를 배워가지고요. 부기를 배워서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쌀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원장이죠. 원장을 쫙 만들어서 그 기록을 한 거예요. 쌀가게에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이 녀석, 아, 되게 일 열심히 하네라고 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좀 말을 안 듣고 좀 망난이었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게를 물려준 게 아니라 야, 네가 좀 경영을 해라라고 쌀가게를 물려줘요. 그래서 그게 현대 그룹의 시작입니다. 쌀가게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회사가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을 뭡니까? 그 6.25 전쟁 때 현대건설을 만들죠. 왜냐하면 그 전쟁 때 모든 게 부서지니까 건설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때 건설 회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차관을 사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공사장에서 직접 일해보고요. 사업 초기 회계 기록을 자신이 직접 했었습니다. 현대건설 초기에. 지금과는 어마어마한 건설 회사지만 당시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개인 건설업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계 담당 직원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한 거고 현장에 나가서도 일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계산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엄청 커졌는데도 현대건설 운영시에도 사업의 개요만 보면은 딱 보면 이거는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겠어라고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냈답니다. 수학적인 머리가 되게 빠른 거죠.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비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이를 적용해서 중동 사업에서 큰 돈을 법니다. 여러분 뭐 그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사우디의 주베일 항만의 그 항만 공사를 현대건설이 따는 게 1980년인가 따는데 그때 이제 그 실제 사장은 정주영 씨고요. 이제 현대 이 정주영 씨는 회장이었죠. 둘이 가서 입찰에 가는데 다른 유럽 회사들이 낸 가격에 3분의 2 가격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주영 씨가 이 현대건설에 땄어요. 근데 남들은 현대 망한다. 왜냐면은 저 가격에는 도저히 저 공사를 할 수 없다. 남들과 가격이 조금 싼 게 아니라 남들의 3분의 2밖에 가격을 안 썼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주베일 항만의 그 공사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아니 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말인데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수출 금액보다도 이 한 건 공사 금액이 몇 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딴 거예요. 근데 그 사업에서 정주영 씨가 떼돈을 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리고 현대그룹에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냐면요. 항만 사업을 할 때 수많은 건설 중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설 중장비가 한국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서 마련했느냐? 유럽에 있는 중장비 렌트 회사에서 다 렌트를 해오는 겁니다. 조심히 가. 아, 음, 그런데 이 렌트를 하는 거는 여러분 기간에 따라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의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8시간 이거를 돌리면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다. 몇 년이죠, 사실.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렌트비가 얼마죠? 어마어마한 돈이 나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느냐? 하루 8시간 돌린 게 아니라 24시간 돌렸죠. 그럼 그걸 돌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국에서, 자, 한국에서 근로자들 고용해서 사막에 보낸 겁니다. 한국에서 받는 돈 2배씩 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만큼 기술이 있었으면 3교대로 돌리니까 공기를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 사실 그만큼은 기술이 없었으니까 공기의 3분의 2 정도, 3분의 1을 단축시키고, 원래 예상했던 공기가 5년이었으면 한 3년 반 만에 이걸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회사들이 입찰한 거에 3분의 2 가격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변동비와 고정비가 뭔지 알 수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공사 단가를
확 낮추어서 이렇게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인물, 록펠러라고 여러분 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호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 조그마한 칼리지에서 직업학교에서 회계를 공부합니다. 회계를 공부하고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에 있는 조그마한 무역 상사의 경리과의 직원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최초 임무는 분계장 A를 담당해서 그 분계를 기록하고 그 원장에 적는 일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록펠러가 회고한 얘기가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숫자나 사건이라도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진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부장까지 가요. 그리고 독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역상을 차려요. 그 무역상이 석유의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상으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미국의 석유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한때는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 지금의 엑손 모빌의 전신인데 미국 시장의 90%를 장악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스탠다드 오일이 지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회사를 20개인가로 쪼갭니다. 20개인가로 쪼갠 회사들 중에 엑선 모빌이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근데 얘가 또 계속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가 그래서 미국 시장의 한 30%쯤 장악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날의 관리계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러 기법들이 뭐 원가 관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손익 저기 뭐요 제가 오랫동안 관리계 안 가르쳤던 이름 프로핏 볼륨 뭐죠 코스트 예, CVP 분석입니다. CVP의 그런 분석, 원가 관리, 그다음에 원가 계산 이런 기법들이 다 록펠러가 개발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래서 록펠러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때까지도 자신이 직접 개인의 소득과 소비, 저금, 기부에 다 꼼꼼하게 기록을 했답니다.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그래서 얘기가 많은데 록펠러 아들은 아, 채- 어디 가면은 초특급 호텔에 가서 먹는데 록펠러는 싼 호텔에 가서 묵고 거부가 됐을 때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다음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해서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회계가 큰 공헌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강연이 끝나서 제 강의가 딱 1시간 정도 걸리는 셈인데 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죠. 워런 버핏입니다. 자, 워런 버핏 지금 1930년생이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보시면은 90살이 넘었습니다. 자, 근데 펜실바니아하고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경제학, 회계, 재무를 공부했고요. 1956년에 26세의 나이로 1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때에 인수한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서 이 회사를 이용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주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만 하는데 자산 규모 미국 10위권 이내고요. 한 주당 주가는 대략 8억 원. 그래서 배당을 준 적도 없고 주식 분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가가 높은데 왜 배당을 안 주고 주식 분할을 안 하느냐? 한 주당 주가가 8억이니까요. 아무나 이 주식을 사지 못합니다.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다 백만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사는 사람들은 한번 사가지고 10년, 20년씩 묻어두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오바마는 아니죠. 이제 오마의 현인이라고 그러죠. 오마시에 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오마의 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은 야, 아무나 내 주식 사지 마라는 거예요. 내 주식 살 사람은 나를 믿고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배당 같은 거 연연해 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만 내 주식을 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이렇게 높게 하면서도 배당도 안 주고 주식 분할도 안 해요. 아무도 그리고 워런 버핏한테 배당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해마다 주주총회 와서 1시간, 2시간씩 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전 세계에서 모인 주주들인데 주주들도 다 100만 잠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주총회 열 때는 이 오마시가
전 세계에 제트 자가용 비행기들이 수십 대가 몰려들 정도로 그런 부고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에 신규로 투자를 했는지 어디를 팔았는지 이걸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주총회 때 누가 질문했어요. 도대체 투자를 할 때 뭘 보고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답한 게 이게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 수업 시간에 회계 원리 가장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 회계 숫자는 기업의 언어다. 그 회계 정보에 기초해서 우리 기업 평가한다. 그리고 매수나 매각을 결정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한 게 회계 정보가 없다면 우리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들을 평가하거나 기업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자신이 투자한 또는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 교수를 처음 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인데 저도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사업 보고서 읽고 재무제표 읽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의 금융권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재무제표를 볼 것 같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안 보나 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20, 30%는 보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제 친구들이 2%, 2, 3%겠지 그렇게 보고요. 저는 2, 30%겠지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2, 3%겠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2, 30%보다는 2, 3%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꼭 재무제표를 갖다 좀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막 또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여유 시간에 플레이보이 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시간에 사업 보고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사무실에 가면은 컴퓨터도 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워낙 든 사람이니까 컴퓨터 스크린을 눈이 나빠서 잘 못 보는데 사업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 또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 사업 보고서 프린트해서 잔뜩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유 시간에 그걸 읽는다고. 이걸 보면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성공한 비결이 워런 버핏이 바로 회계를 알고 회계를 열심히 공부하고 재무제표하고 사업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뭐가 쓰여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외부에 알릴 때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1시간 한 5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다 끝났어요.